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씩씩해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진짜 분위기 적응 안 되니까. 저희 안 다치고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네.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상태 보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상태인지 이제 다 견적 나오니까 좀 이따 한번 두고 보게요.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 자, 부동산 세법 수업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다 아시다시피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세법을 같이 해나갈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이번 주 지금 첫 수업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공인중개사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었죠? 네.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세법을 여러분들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는데요. 자, 우리 세법은 여러분들 2차 과목이죠? 네. 몇 문제 출제돼요? 16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하고 묶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6과목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아요. 비중이 낮다 보니까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기에는 좀 애매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좀 하셔서 많은 걸 얻어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민법이나 학개론 또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나 중개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세법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월 정도부터나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대신 전제 조건은 그때까지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올 때 그 전에 배웠던 내용 까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니까. 그죠? 지나간 것들은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세법은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특히 법률 과목은 다 똑같이 한글로 돼 있는 외국어라 그랬어요. 그죠?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그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게 되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조금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처음부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결과는 최종 시험 당일날 결과가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좋으니까 외우기보다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라고요. 아셨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가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거지만 일단 시험 보는 그날까지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전부 다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제가 해드린 것만 하세요. 그리고 공부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제일 잘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세법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내용.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는데 자,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걸 다 정리할 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서 자, 5가지만 여러분들 우리 배워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부동산을 뭐 할까요? 팔겠죠.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자,
팔게 되면은 다른 누군가는 다시 부동산을 뭐 할 것이고요? 취득을 하겠죠.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 딱 5개만 우리 시험 범위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고, 보유 중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요 5개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자, 그때 취득세가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역시 재산세도 3문제, 종합부동산세도 1문제, 소득세가 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4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2문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2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 16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이 16문제를 다 맞출 필요는 있다 없다? 없겠죠. 우리의 목표는 몇 점? 60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나오는 목표 자체가 뭐예요? 그래요. 이 세법을 공부를 해서 나가서 세금을 계산하려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게 아니라고요. 세금은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것은 뭐 때문에 나왔느냐? 첫 번째는 무조건요,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셨어요? 세금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법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내가 합격할 것인가, 그게 목표라고요. 두 번째는 그게 된다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표를 둬야 될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공부를 해서 합격할 것인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세법을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의 목표를 둬야 되지 지식의 목표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절대평가로서 몇 점만 맞으면 돼요? 60점만 맞으면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16개가 나와요. 근데 16개 맞춰봤자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몇 개냐? 10개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그죠? 세법에서는 10개 이상만 맞추면 60점입니다. 자, 그래서 40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공시가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공시가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세법이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총 40문제예요. 이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합격 점수가 되려면 몇 개를 맞추셔야 돼요? 24개 이상만 맞추시면 돼요. 그래야 60점이니까. 그러면 이 24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봤더니 공시에서만 다 맞춰도 몇 개 나와요? 그럼요. 24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공시 열심히 해야 돼요? 세법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판단을 해야지 내 눈치를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책 다 외워가지고요, 24개를 다 맞춰요. 세법은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어요. 공부 안 하고. 그래도 4개는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벌써 28개잖아요. 28개면 충분하죠. 세법을 뭐하러 공부해요? 대충 하세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시책을 다 씹어 먹어도 24개를 못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족한 점수를 어디에서 채워줘야 돼요? 세법에서 채워야죠. 그래서 세법은 16개를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이 6개 항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양이 너무 많죠? 그럴 필요 없다. 세법에서는 10개만 맞자, 10개만. 그러면 공시에서는 몇 개만 맞아주면 돼요? 14개만 맞아주면 되죠. 그래서 공시에서 14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 다음에 세법에서는 10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전략을 세우시라고요. 그 전략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보너스 점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점수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 좀 여유가 있으면 보너스 점수를 더 맞겠다라고 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좋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공부 자체가
사람이 아닌 상태가 돼요. 그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쇠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5월 정도, 6월 정도부터는 사람이 아닌 게 돼요. 아셨어요? 진짜 그래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래도 지금은 옷이라도 좀 입고 다니지만은 그때 되면요. 몰라요. 이제 옷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귀찮아요. 슬리퍼 대충 신고 질질 긁고 다니면서 파자마 입고 그냥 대충 어제 입었던 거 또 입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달 동안 입고 다녀요. 진짜. 그래도 본인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람이길 포기하면서 삽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과목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성을 갖추면서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각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려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세법에서 보죠. 자, 세법에서 우리가 10개만 맞추면 된다. 나머지 6개는 뭐 하자? 찍자고요. 이게 주관식 문제가 아니니까 찍는 게 가능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봤더니 10개를 맞추려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소득세는 열심히 하셔야죠. 일단 소득세 항목은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두 번째는요. 취득세 아니면 재산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죠? 그러면 벌써 몇 개 나와요? 9개 나오죠? 나머지 7개를 한 번으로 찍으면요. 나가라 다 나가라 이딴 식으로 찍으면 다 틀려요. 아셨어요? 그게 아니라 한 번으로 찍으면 2개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11개예요. 충분하잖아요. 뭐하러 이 5개, 6개를 다 공부해요. 2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 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조세의 개념 및 분류라고 나와 있죠? 자, 세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조세의 개념에서 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음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이게 세금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밑에 보시면 특징해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요. 세금은 오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그 외의 일반 공공기관들이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라고 안 해요. 그러한 것들은 뭐라 그래요? 공과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과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제세, 공과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거기에서 세가 세금이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공과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세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안다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은 누가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각종 공사들이 징수하는 것들은 공과금이라고 하고, 공과금들은 절대 세자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용어 중에서 전기세, 수도세는 잘못된 용어라 그랬죠. 전기세, 수도세는 없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죠. 왜? 전기세, 수도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건 공과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는 절대 세자를 쓰지 마시고요. 또 적십자 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걷는 것들은요, 다 뭐라고 합니까? 회비라 그래요. 회비. 회비도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기부금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아닌 것들에는 절대 세자 쓰지 마세요. 세금이 아닌 것 중에서 우리가 세자를 쓸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월세하고 전세예요. 그러니까 월세, 전세는 세금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세금이 아닌 것에는 절대 세자 쓰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세금은 왜 걷느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엇을 위해서? 경비충당을 위해서 징수한다고요. 경비충당을 위해서. 즉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죠. 대표적인 게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료나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거예요. 벌금은 누가 걷어요? 벌금은 경찰서에서 걷죠. 경찰청에서 걷는 게 벌금이고 과태료가 지자체에서 걷죠. 과태료가. 그러니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거고요. 행정청에서. 벌금은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법기관이나 또는 행정청은 전부 다 국가기관 맞죠? 근데 이게 경비 목적으로 걷어들여요? 아니죠.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금, 과료, 과태료 등에는 세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경비 목적으로 걷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 목적으로 걷는 걸 세금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누구한테 걷어야 되느냐?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국민이 내야 돼요.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세금은 쉽게 말하면 가정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월급하고 똑같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생활비하고 똑같죠? 가정에 생활비가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요? 네.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걸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 국가가 유지가 되려면 당연히 생활비가 필요하죠? 근데 가정의 생활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빠 팔아먹지 말라니까요. 아빠는 죄가 없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가족이 다 같이 힘내야죠. 왜 아빠만 힘을 내야 되냐고요. 제발. 자, 아빠가 내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생활비는 누가 내요? 그럼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낼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요. 그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대신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굳이 생활비 내라고는 안 하죠? 학교 다니는 학생한테요. 자녀분한테요. 야, 너 생활비 내. 니도 밥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지는 않아요. 너는 네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 네가 할 것은 공부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시키게 되면 국가의 생활비는 당연히 누가 낸다? 그럼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내는 건 아니라고요. 국민들 중에서 누가 낸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낸다고요. 즉 돈을 벌거나 재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내라고는 안 한다고요. 그걸 정해놨어요. 법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법으로 정해놨고 그걸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그 요건에 충족되면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래서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과세 요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공부할 때 이 과세 요건들을 정확히 나열을 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일단은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뭐 없이 부과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게 조세다. 즉 세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성이에요. 대가성. 내가 세금을 이만큼 낼 테니까 너희가 나한테 그만큼 해줘. 이런 게 없다고요. 세금은 왜 내는 거다? 유지비에 사용하십시오. 국가의 운영경비에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내는 돈이죠. 가정의 생활비를 내는 사람은 내가 생활비를 냈으니까 나만 밥 줘. 그래요? 아닐 거라고요. 내가 생활비 냈으니까 내 방에만 보일러 넣어줘. 그러지는 않죠. 내가 생활비 낸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달라고요? 가족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확대시키면 내가 낸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는 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대가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에 5번째, 조세는 어떻게 징수한다?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요. 자, 세금은 꼭 필요하죠? 선택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선택사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뺏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려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오려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법으로 규제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는 계약관계다 아니다? 아닙니다. 계약관계가 아니고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의무. 자, 6번째, 조세는 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무엇으로 내라는 거예요? 현찰로 내시라고, 현찰로. 왜? 네.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뭔지 아신다 그랬죠?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현금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아, 진짜? 진짜? 5억짜리 아파트를 받으실래요? 그냥 5억 현금을 받으실래요?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자,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2가지 있습니다. 5억짜리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억의 통장이 있고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뭘 받으실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근데 선택권은, 사용권은, 즉 다시 말해서 사용의 폭이 넓은 건 뭐예요? 당연히 현찰이죠. 내가 5억을 받게 되면 이 5억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죠. 세금은 저축이 목적이다, 사용이 목적이다. 그럼요. 그래서 세금은 무조건 뭘로만 받는다?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자, 다만 현금으로 받는 게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물납이라 그래요. 밑에 박스 안에 나와 있죠? 또 금전으로 낼 때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할 때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분할납부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의 특징인데 다시 1번부터 읽어보면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번째 무슨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3번째 누구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4번째 뭐 없이? 반대급부 없이. 5번째 어떻게? 강제적으로. 6번째 무엇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걸 조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슨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고 하고, 이때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네, 현행 국세가 13개가 있고요.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냐면 24개예요. 그중에 우리 시험지에서는 몇 개만 나온다? 5개만 출제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사용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용이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만 받겠다? 금전으로만 받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물건으로 받아주는 경우는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건으로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 24개의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시험제 꼭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라는 세금과 상속세라는 세금 요 2가지만 현행 무엇이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요 5가지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서는 물납이 가능한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재산세밖에요. 우리가 배울 세금 중에서 상속세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아니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현행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부 다 무엇으로 내야 돼요? 금전으로 내되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이죠? 단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분할 납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세금을 분류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세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가 부과하면 뭐라고 하고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국세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까지 13개가 쭉 나와 있죠.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요. 지방세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부터 한 장 더 넘겨서 2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11번 지방교육세까지 해서 총 11개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국세와 지방세예요. 종류는 외우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우리가 이걸 외워서 뭐 하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 5개 항목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5개 항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도 지방세고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도 국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지방세 3개와 국세 2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뭐에 해당하고? 지방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는 뭐에 해당한다? 국세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자, 지방세는 어디에서 걷는 세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이죠. 국세는 어디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죠. 그러면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세청이죠.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죠. 자, 그래서 국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세무서가 모든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세무서는 오직 뭐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국세만요. 그러면 지방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총 몇 가지가 있느냐면 6개가 있죠. 광역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있고요. 기초단체인 시나 군이나 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즉 지방권 중에서 자치권이 주어지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은 광역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산하에 있는 시, 군, 구가 되죠. 아셨어요?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과세 주체별로 나누면 총 6개로 구분이 돼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라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보게 되면 지방세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여러분들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세는 어디로 가시는 거고요? 세무서로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방세 들고 제발 세무서 좀 가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배웠으니까. 자, 그 중에서 취득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느냐면 광역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특광도라 그래요. 줄여서. 대신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군구세라 그래요. 참고로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도구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서울시에서 취득세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고요? 강남구에서 가져간다고요. 강남구에서. 아셨어요? 등록면허세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상관없어요. 정확히 외워야 될 건 취득세하고 재산세예요. 네. 자, 우리 학원 주소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소재하는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그렇죠. 도청에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도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요. 시청에서 가져간다고요. 아셨어요? 또는 구청에서 가져가거나. 그래서 시나 구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시세 또는 구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하고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시나 군이나 구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 단위에서는 도에서 가져가고요.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에서 가져가요. 좀 달라요. 그래서 도구세라 그래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지금은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눠놨죠? 자, 그래서 보통세와 목적세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자, 조세는 무슨 목적으로 징수된다?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게 조세라 그랬죠? 그 경비가 일반적인 경비에 사용되면 보통세라고 하고요.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면 목적세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면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목적세는 현행,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몇 개만 있느냐면 5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세금은 보통세가 많아야 돼요. 그죠? 왜? 자,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까요?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써요? 그렇죠. 국가의 운영경비에 쓰죠. 근데 국가의 운영경비가 매년 똑같을까요? 다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번에는 이쪽에 좀 많이 써야 된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쪽에 좀 많이 써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쪽에 많이 써야 되고 또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요. 기업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면 이쪽으로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고 자금의 운영이 유동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으려면 사용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무슨 세금인 거예요? 보통세예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목적세는 진짜 여기에 필요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딱 사용을 묶어버린 세금이 있어요. 옛날로 따지면 우리가 정기예금하고요. 보통예금하고요. 적금하고 따졌을 때요.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될 때까지는 사용이 묶여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이 가능하면서 사용처가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보통세. 이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묶어버린 게 목적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고 우리가 배울 세금도 다 보통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뭘 외우셔야 될까요? 목적세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를 외우셔야죠. 자, 그래서 현행 목적세는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국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3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지방세에 해당하는 목적세 2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요 5개를 꼭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개의 세금은 이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교육세는 어디에만? 교육에만.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과 에너지와 환경에만.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에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 데. 지방교육세는 어디에만? 지방교육에만 쓸 수 있다고요. 지방교육에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사용처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다요. 목적세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통세에 해당해요. 그래서 국세 3개, 지방세 2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세는 앞자만 따서 그냥 교교농이라고 외우시고요. 네. 그러면 지방세는 그냥 지지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근데 나중에 지지가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지방세는 좀 제대로 외워주세요. 아셨어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뭐라고요? 지방교육세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야 될 항목이구나라는 걸 체크해 놓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조세정과 유무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직접세라는 세금이 있고 간접세라는 세금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게 되면은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직접세예요. 간접세는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참고로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 남의 돈으로 내가 내면 간접세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거쳐서 내면은 뭐라고 하고요? 간접세라고 하고, 내 돈으로 내가 직접 내면은 직접세고요. 대부분의 세금은 내 돈으로 내가 내는 거예요. 취득세 누구 돈으로 내요? 내 돈으로 내요. 누가 내요? 내가 내요. 소득세 누구 돈으로 내요? 내 돈으로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자가 내요. 사업자가. 누구 돈으로? 소비자 돈으로. 그죠? 즉 사업자인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소비자로부터 뭘 받아옵니까? 대가를 받아오죠. 대가를. 물건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값 안에 뭘 포함해서 받아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받아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가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배울 이 5개의 세금은요, 전부 내 돈으로 내가 내는 세금이니까 다 직접세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장에 네 번째,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죠. 물세냐 인세냐라고 나누어져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글자가 들어갑니다. 물건 중심으로 계산하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묶어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요. 자,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 6번에 세율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과세 표준 크기에 따른 세율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비례세라는 것과 누진세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비례세와 누진세라는 게 있더라. 글자 그대로 비례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비례세, 누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진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전기요금에서 들어봤죠. 제발 전기세라고 좀 하지 마세요. 안 들릴 것 같죠? 다 들려요. 자, 그래서 비례세하고 누진세. 자,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세금 계산법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산출세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가산세라는 세금이 있으면 더해 주시고요. 감면세액이나 공제세액 등이 있으면 빼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기납부세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 납부한 세금까지 있으면 빼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되느냐면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모든 세금은 다 이렇게 계산해요. 그때 세금 계산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뭐에서 출발해야 돼요? 과세 표준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요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법을 다 배울 거예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재산세는 어떻게, 이걸 나중에 다 배울 거라고요. 자, 거기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금이 나오고 그때 나온 세금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세금이라고 해서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여기에 가감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가감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산출세액이냐 납부세액이냐. 산출세액이 먼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요? 납부세액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은 바로 이걸 내신다고요. 그때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요 항목이 없으면 요 세 가지 항목이 없으면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은 같아요. 하지만 이 항목 중에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이 어때요? 달라지겠죠. 이건 그냥 숫자상 세금. 이건 나한테 맞춰서 내는 세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10억짜리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똑같이 내야 돼요? 달리 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10억짜리 건물을 샀고 나도 1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취득세와 내가 내야 될 취득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도 5억짜리 아파트를 샀고 나도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금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똑같아야죠. 아니 똑같은 아파트를 샀고 똑같은 건물을 샀는데 세금이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야죠. 그게 산출세액이에요. 똑같아야 된다고요. 단 그 사람이 이걸 왜 샀을까? 공익 목적으로 샀다. 그죠? 그러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일을 좀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제재가 들어가야죠. 플러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실제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이 내라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숫자보다 나온 숫자보다요. 덜 내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 실제 내야 될 세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안 배워요. 아셨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뭘 배우시는 거냐면 세법을 배워요. 세법은 뭐가 주목적이냐면 징수가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징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안 내요. 이걸 가르치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셨어요? 대신 이건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왜? 더하기가 되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건 생략하고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와 버려요. 아셨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진짜 필요한 건 여기거든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법에 있는 게 아니라 특례법이라는 곳에가 있어요, 이건. 근데 우리는 특례법을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세제한특례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 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은 각종 감면 혜택이나 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을 얼마만큼 감면해 주겠다. 뭐 신축한 것을 몇 년도부터 몇 년 사이에 신축해 가지고 몇 년 이내에 어떻게 하면은 취득세 몇 프로 감면해 주고 양도소득세 몇 프로 감면해 주겠다. 그게 전부 어디가 나와 있느냐면 특례법에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특례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배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을 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구조,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법을 조회가 가능하니까 법제처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서 조회를 했을 때 특례법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면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받고 싶으면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죠. 저는 수업 시간에는 이건 설명 못 드려요. 왜냐면 이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나오니까. 아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더라도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그리고 이건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수시로 바뀌어요.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년까지만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그래서 1년에 이건 수십 번 바뀌어요. 얘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회를 해야 돼요. 예.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세금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거기에 가감 조정할 항목들을 더해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돼요. 일단 세금이 나오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뭐하고 뭐가 필요해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에요. 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세금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세금은 누가 낸다 그랬느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낸다 그랬죠? 그때 과세 요건 중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두 개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세금이 어떨까요? 난리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법으로 그 기준을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상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과세 표준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과세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값을 말하고요. 세율은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여러분들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행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고? 이율. 이자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그래서 이율이라고 하죠. 세금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고요? 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나중에 가산세를 적용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가산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산율과 세율과 이자율과 다 적용 방식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은 세율을 배우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면 공법 시간에는요, 건폐율, 용적률 요딴 걸 배우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개법 시간에는요, 수수료율 요걸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세금에 대한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이 뭐냐? 취득세는 뭘로 계산할 것 같아요? 취득가액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세는 뭘로 계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세는 뭘로 계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속세는? 증여세는? 그걸 알아야 뭘 하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가액으로 계산해요. 그냥. 재산세는 재산가액이에요. 소득세는 소득금액이에요. 상속세는 상속가액이에요. 증여세는 증여가액이에요. 되게 쉬워요. 취득세니까 그냥 취득가액, 등록면허세니까 등록가액, 재산세니까 재산가액, 상속세니까 상속가액, 증여세니까 증여가액. 요게 과표예요. 아셨어요? 문제는 그 취득가액이나 재산가액을 판단을 할 때 물건 중심으로 판단하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면 인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할 세율은 적용 방식에 따라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누진세라 그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방세는 거의 대부분이 물세고 비례세 구조로 돼 있고요. 국세는 거의 대부분이 인세고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인세가 있고 국세 중에서도 물세가 있고요. 물세 중에서도 누진세가 있고 인세 중에서도 비례세가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방세는 물세고 물세는 비례세다. 국세는 인세고 인세는 뭐다? 누진세다라는 사실만 좀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그럼 보죠.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무슨 구조로 간다고요? 물세로 계산한다고요. 물세로 갔으니까요. 비례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다 뭐에 해당하고? 국세에 해당하고, 국세니까 인별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인별로 계산했으니까 누진세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는데
A가 5억짜리고 B가 2억짜리고 C는 3억짜리입니다. 그때 A의 소유자를 봤더니 갑이고 B의 소유자를 봤더니 역시 갑이고 C의 소유자는 갑과 을의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세금 과세 표준을 잡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5억에다가 세율 곱하자, 2억에다가 세율 곱하자, 3억에다가 세율 곱하자. 요게 무슨 세? 물세. 물건 하나씩 하나씩 잡고 계산하자고요. 그러지 말고 누구 건지를 봅시다. 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3개나 되네요. 이걸 묶자고요. 그러면 A의 5억과 B의 2억과 C의 절반이니까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8억 5천으로 잡고 계산합시다. 을의 것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으로 계산합시다. 요게 무슨 세? 인세. 인세.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를 보고 판단하면 인세. 누구 거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입니까를 보고 판단하면 물세라는 거예요. 그때 지방세는 뭐별로? 물건별로. 물건별로.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가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를 따지는 거고. 아셨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를 판단할 때는 이 집이 누구 겁니까가 아니에요. 이 집이 얼마짜리며 이 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처럼 국세는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가 아니라 누구 거냐를 따져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다 보면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사람한테 있는 게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별로 가면은 합산 과세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합산.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걸 전부 다 뭐 하시라고요? 합쳐서 계산하시라고요. 근데 물세는 물건은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한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개가 옆집 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 개가 옆집 개의 주인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집 개가 옆집 개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소유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 건물이, 우리 집이 옆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물건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격체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개인과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소유권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건은 다른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물건일 때는, 물건별로 계산할 때는 합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개별 과세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인별로 갔을 때는 무슨 단어를 쓰고? 합산. 물건별로 갔을 때는 개별. 네. 자, 그랬을 때 왜 국세는 인세고 지방세는 물세냐? 원래 인세가 기본이에요. 왜? 세금은 누가 내는 거니까? 사람이 내는 거니까 인별로 과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왜 지방세는 물건별로 갔느냐면 지역별로 부과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A라는 게 서울에가 있고 요 B라는 게 천안에가 있고 요 C라는 게 대전에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걸 합쳐서 계산하게 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되잖아요.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그러지 말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건 우리가 걷어갈게. 그러려면 뭐별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뭐별로 계산해요? 물건별이에요. 근데 국세는 누가 징수해요?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는 하나죠. 지역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느냐를 따지지 맙시다. 누구 겁니까를 따집시다 해요. 그래서 국세는 뭘로 빠지고? 인세로 빠지고 지방세는 물세로 빠져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단은 예외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걸 물어볼 때. 둘 다 공통점은 언제 내는 세금이냐?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요. 근데 하나는 뭐별로? 물건별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뭐별로 계산한다?
물건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요. 인별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재산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왜 내는 세금인지 아세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재산이 너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부과하는 재산세를 뭐라고 하느냐면 종합부동산세라 그래요. 그때 자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 재산세를 내셔야 돼요.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일단 무슨 세금을 먼저 내셔야 되느냐면 재산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재산세 낸 사람 중에서 6억 원을 초과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냐면 종합부동산세예요. 자,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자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A주택은 5억짜리고 B주택은 4억짜리예요. 자, 이건 천안에가 소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대전에가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에게는 재산세가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고요. 두 개가.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재산세 하나, 4억에 대해서 재산세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5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나온 세금에 대해서 역시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나온 세금에 대해서 재산세가 두 장이 부과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재산세를 냈죠? 네. 문제는 이 사람한테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왜? 그렇죠. 여기서 이 6억이라는 것은 물건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건별로 보게 되면 6억 초과 물건은 없죠. 네. 문제는 여기서 6억은요. 사람별로 따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총 얼마냐라는 거죠. 총 얼마예요? 9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6억 초과한 금액인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다시 한번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3억은 주택 하나씩 하나씩 봤어요? 아니에요. 주택 소유자별로 판단한 거예요. 소유자별로. 대신 이때 5억이나 이때 4억은 뭐별로 판단했고요? 물건별, 뭐별? 주택별로 판단했고. 그래서 재산세는 뭐별로 과세하고? 주택별로 과세하고,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별로 과세하고? 주택,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험제 나올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별로 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돼요. 물건별로 나왔느냐, 그 물건 소유자별로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물세냐, 인세냐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국세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뭐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인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인별로. 지방세를 판단할 때는 뭐별로 판단하시고요? 물건별로 판단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뭘 보고 우리가 과표를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과표가 잡혔으면 이제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세율 적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례세가 있고 또 하나는요, 누진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비례세는 글자 그대로 비례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을 말하고, 누진세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그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과표는 어떻게 잡느냐? 물건별로 잡는다고요. 물세니까. 그리고 여기에 곱할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4%예요. 요게 세율이에요. 근데 이 4%는 지금 어떻게 표시가 돼 있느냐면 퍼센테이지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시돼 있다. 즉 비율로 표시돼 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하느냐? 정율세라 그래요. 비율로 표시됐다 그래서.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4%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비례세라 그래요. 비례세. 아셨어요? 자, 근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소득세는 그 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0% 세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세액을 계산을 해요. 자, 이때 소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이때 과표 잡을 때는 뭐 별로 잡아라? 인별로 잡으시라고요. 인별로. 그 인별 과세 표준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느냐면 6에서 40% 세율을 곱해요. 자, 이게 세율인데 뭘로 표시되어 있느냐? 역시 퍼센테이지로 표시되어 있죠. 즉 비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정률세라고 하고 그때 세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표시 방법에 따라서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라고 하고요.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비례세, 변하면 누진세라고 그래요. 자, 그때 비례세는 되게 단순하죠. 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세율만 외우면 돼요. 문제는 누진세는 얘가 변함에 따라서 뭣도 같이 변한다? 세율도 같이 변해요.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소득세, 누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현행 소득세는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나누도록 돼 있는데 1200만 원이다, 4600만 원이다, 8800만 원이다, 1억 5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5억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건 지금 과세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눠서 1200까지 하나, 다시 4600까지 하나, 다시 8800까지 하나, 다시 1억 5천까지 하나, 다시 5억까지 하나, 그리고 5억 초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1200까지는 몇 프로? 6%,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4%, 그 다음은 35%, 그 다음은 38%, 그 다음은 40%가 나오죠. 이게 누진세예요. 아셨죠? 자, 그때 자,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 제일 높은 세율은? 그래서 6에서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누진세를 표현할 때는 제일 먼저 세율 구간을 적어준 다음에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0.2에서 0.4%까지 3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0.2고 제일 높은 게 0.4인데 몇 칸으로 나누어서? 3칸. 하나, 둘, 3칸만 나눈다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게 0.2고 제일 높은 게 0.4라는 거예요. 자, 0.5%에서 2%까지 5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몇 칸으로 나누어서? 5칸으로 나누어서 제일 낮은 게 0.5고 제일 높은 게 2%라는 이야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를. 네.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1000만 원이다.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면 첫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죠. 몇 프로 구간? 6% 구간. 그래서 6%를 적용해서 계산해서 내시면 돼요. 자, 과세 표준이 2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15%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참고로 15%를 그냥 적용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을 써요. 네, 일단 그건 나중 방식이고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15%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점프하시면 안 돼요. 계단별로 밟고 올라가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몇 번째 계단에 있다? 두 번째 계단에 있더라. 15%는 2천만 원은 그러면 몇 번 계산하라고요? 두 번. 첫 번째 얼마까지? 1200까지는 그대로 6%.
그리고 1200에서 2000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800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15%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누진세예요. 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여기까지는 다 6%라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 몇 프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5%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세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몇 번 계산하라고요? 세 번 계산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계단 얼마? 1200까지는 그냥 6%.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 얼마? 3400이죠. 요즘은 빼기도 안 돼요. 46 빼기 12는 34예요. 24가 아니라 3400 곱하기 15%. 자, 그러면 4600까지 올라왔죠? 여기서 5000까지 가려면 400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24%가 적용이 된다 이야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1억일 때, 5억일 때, 10억일 때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걸 계산해서 세금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총론이니까 누진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자고요. 자, 그럼 보세요. 1000만 원이면 6% 계산해서 60만 원 나오죠? 2천만 원이면 72만 원에 120만 원 하니까 192만 원 나오죠? 자, 5천만 원이면 72만 원에 510만 원에 96만 원 하니까 678만 원 나오죠? 자, 보세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에요. 취득세 4%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40만 원 나오죠?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에요. 4%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200만 원이 나와요. 보세요. 몇 배 차이 났어요? 5배. 그랬더니 세금이 똑같이 5배.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비례세. 그러려면 세율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죠. 근데 이쪽을 보세요. 자, 1000만 원이었을 때 6에서 40% 세율을 적용했더니 60만 원. 5천만 원이었을 때 6에서 40% 세율을 적용했더니 678만 원. 보세요. 몇 배 차이? 몇 배 차이? 네, 요게 누진세. 요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비례세가 정상일까? 누진세가 정상일까예요. 자, 우리가 누진세냐 비례세냐 어느 걸 쓰는 게 맞을까? 이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건데 누진세라는 제도를 왜 만들어 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우리가 누진세를 왜 만들어 놨을까?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끔. 많은 사람이 많이 내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40만 원 냈으면 5천만 원 번 사람은 200만 원 내니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잖아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건 비례세나 누진세나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더 많이 내라고요. 더 많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진세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뭐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소득 재분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득 재분배 때문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득 격차가 5배가 난다면 세금도 5배가 차이가 나야 될까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죠? 5배 차이가 나니까 세금도 5배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그건 숫자상 이야기고. 숫자상 이야기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체감적으로 봤었을 때 내 호주머니에 1000원을 가진 사람이 100원짜리를 쓸 때 느낌하고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쓸 때 느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내 한 달 생활비가 그거밖에 없어요. 내 한 달 생활비가 내 호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00원을 써야 돼요. 몇 프로 써요? 10%를 써요.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 10만 원을 써요. 역시 몇 프로 써요? 10%. 마음은 같을까요? 다르겠죠. 그죠? 1000원 가진 사람은 100원 쓸 때 100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1000원도 부족한데 거기서 또 100원을 써야 되니까. 근데 100만 원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쓰더라도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 느낌을 반영하자 이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글자 그대로 돈을 쓰는데 여유가 충분히 있죠. 문제는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10%씩 세금 내십시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 즉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야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떻게 하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내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주시게 되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뭐 해줄 수 있으니까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구조 들어간다 그러면 요 1,000만 원 번 사람은 60만 원보다 더 냈어야 돼요. 반대로 요 5천만 원 번 사람은요 678만 원보다 덜 냈어야 된다고요. 근데 1,000만 원 번 사람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더라도 얼마밖에 없어요? 1,000만 원밖에 없죠. 5천만 원 번 사람이 세금을 500만 원을 내더라도 얼마가 남아요? 4,500만 원이 남아요. 이 사람은 세금을 내고서도 얘보다 더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안 거둘 수는 없습니다. 거둘게요. 거둔데 당신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내줬으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덜 낼 수 있죠.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로 본다 그러면 원래대로 간다면 이만큼 내야 정상이라고 해요. 이만큼을 내야 정상인데 이쪽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만큼을 좀 더 내주라고요. 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 더 냈으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을 덜 내도 되죠. 결국 총액은 어떨까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00만 원을 거둘 때 이 사람하고 똑같은 비율로 거둘 거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조금 더 걷어서 이 사람한테 조금 덜 거둘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도 50만 원, 이 사람도 50만 원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쪽이 좀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당신은 30만 원을 내세요. 이쪽이 사정이 훨씬 좋으니까 대신 당신이 70만 원을 좀 내주세요. 이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제일 최선의 선택이죠. 그렇잖아요. 자, 세금은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놨어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놨어요.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당연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해서 더 받아서 없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누진세가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하려면 그래서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만들어 놨느냐? 재분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분배. 즉 같이 뭐 합시다? 돕고 삽시다. 누구끼리? 사람끼리. 어려운 사람끼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살면 뭐 하냐고요. 하셨어요? 예. 그냥 같이. 예. 그래서 이게 인별, 즉 사람별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럼 물건끼리는 서로 돕고 살 일은 없죠. 그래서 물세에서는 그냥 뭐로 가는 거예요? 비례세로 가는 게 기본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고 물세는 비례세다.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방별로 부과해야 되니까 인별로 합산하는 것보다 각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물건끼리는 서로 돕고 살 일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율을 적용하자. 그래서 비례세. 자, 국세는 사람별로 계산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사람끼리는 서로 소득 격차가 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서로 돕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서 없는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바로 뭐다? 누진세예요. 알았어요. 끝내드릴게요. 네. 빨리 안 끝내준다고 또 핸드폰 던진 사람은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누진세하고 비례세하고 차이점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누진세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누진세는 양날의 검이에요. 금액이 좀만 올라가도요.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반대로 금액을 좀만 줄여도 세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세는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뭐하고 똑같으냐. 레버리지 효과하고 똑같아요. 지렛대 효과하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렛대를 놓게 됐을 때 이쪽을 요만큼만 밟으면요. 반대쪽은요. 이만큼의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래서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는 잘만 하면 최대의 절세를 할 수가 있고요. 까딱 잘못하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절세가 목적이겠죠. 절세가. 세금은 많이 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물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낼 때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줄였더니 세금이 얼마로 줄어들어요? 딱 5분의 1만 줄어들어요. 근데 누진세는 5분의 1로 줄였더니 세금이요.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당연히 절세 효과는 어느 쪽이 훨씬 더 크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진세 쪽에서 절세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1시간을 공부했는데 1시간을 공부했을 때 60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걸 공부하는 게 맞지. 1시간 공부해가지고 10점 올릴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져야죠. 이건 죽어라고 노력해봤자 딱 그만큼만 돼요. 근데 이건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요. 물론 잘못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쪽을 연구를 하셔야 되느냐면 비례세 쪽을 연구할 게 아니라 누진세 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하나만 더 정리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31페이지 보세요. 자,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7번째, 이번에는 독립성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세금을 내면은 독립세,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면은 부가세라 그래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다른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따로 징수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부가세. 현행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가세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거기 표현은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예,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내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왜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인지 아시겠어요? 세금 거둘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요. 자, 취득세는 누구한테 거두면 돼요? 증여세는요? 상속세는요? 소득세는요? 재산세는? 그렇죠. 딱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사람한테 거두면 되겠구나라고 하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누구한테 거둬야 될까요? 지방교육세는 누구한테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서. 웃기려고 하는 거 알아요. 네. 자, 이렇듯 세금을 만들긴 만들어놨는데 거둘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거 필요하긴 필요한데 거둘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뭐 해버리자. 다른 세금에 몰래 끼워서 걷자. 1+1이에요. 아셨어요? 나는 이걸 사고 싶은데 반드시 얘랑 같이 사야 돼요. 나는 얘만 내면 되는데 이 세금을 반드시 같이 내야 돼요. 그게 부가세예요. 그래서 현행 부가세는 딱 두 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인데 우리가 배울 취득세부터 소득세까지는 전부 독립세입니다. 다른 세금에 붙여서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세금이라고요. 그리고 이 독립세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슨 세금을 추가해서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예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도 지방교육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아셨어요?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2월까지 한 바퀴 돌아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자고요. 일단은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금이?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다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지 뒤집어서 지농 순서별로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써야 될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취득세부터 들어갈 건데 뭐라고 할 거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시험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하고, 취득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행위세고, 취득 단계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유통세라고 하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고 물세이고 비례세이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셨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라는 것,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외워야 될 건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뭐다? 국세다.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목적세 시간 날 때 좀 외워주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가세도 시간 날 때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산수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구구단을 외워야 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응용을 해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